그야말로 법조문 위주로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진도상 관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이 판례들은 판례 특강회가 따로 뭐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 399페이지에 보전금의 회수하는데 그래서 자, 옆에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회수 우선 변제권 그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 그렇게 적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말뜻만 알고 지나가면 돼요. 임차인이 그 임차인에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인, 법인도 다 포함해서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임차인이 되니까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전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자 집행권한에 기한 경매에 동그라미 칩니다.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바로 강제경매에 해당하는 건데 민사집행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집을 안 비워주고도 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강제경매를 누가 신청한다?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뭐를 확보해야 된다? 집행권한을 확보하고 그 집행권한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을 안 비워주고도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에 대항요건과 그래서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 뭐를 갖춘 확정일자 동그라미 대항요건 동그라미 그 뒤에 읽어봐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전금을 변제받을 권리 그걸 줄 쫙 끊었습니다. 그게 무슨 변제권이다? 우선 변제권이다. 그래서 다만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전금을 수령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건 동시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1번에서 경매 신청할 수 있다 해놓으니까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 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권자는 보전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렇죠? 뭐한다. 경매권이 없어요. 없는데 하려면은 뭘 확보해야 된다? 집행권한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집행권을 확보하기 전에는 이 임차인은 경매 신청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그렇지? 자, 그럼 됐고 뒷페이지로 가봅니다. 그렇지? 3번에 보면 금융기관 등이 그렇지? 확정일자부 임차인 하는 말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아직 공부 안 했어요. 등기한 임차인 이 사람도 뭐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민법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등기를 하는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이런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전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뭐 했다? 양수했다. 누가? 금융기관이. 그래서 양수한 경우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슨 변제권도 승계한다? 우선 변제권도 승계한다라는 게야. 금융기관이 결국 이 보전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하면서 뭐다?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금융기관도 그 우선 변제권을 뭐 하게 된다? 승계하게 된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그 밑에 보충학습은 아세요? 몰라도 좋습니다. 5절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1번에 첫 번째 줄을 줄 거예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전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그거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부터 먼저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다? 요렇게 질문하면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다. 요렇게 말하지 말고 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전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끝에 보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겁니다. 이 제도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처음에 제정될 당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없는 시절로 되돌아가 봅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느냐 봐봐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면은 상식적인 절차로는 보전금을 반환받고 이사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사를 나갈 사정은 생겼는데 임대인이 보전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집주인인 임대인이 네가 세 나가라 이런 식이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새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라는 게. 그런데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야 될 사정이 생겨버렸어. 알겠어요? 그럼 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 나가버리면은 무슨 요건을 상실해버린다? 대항 요건을 상실해버리고 따라서 대항력도 잃어버리면서 우선 변제권도 뭐 상실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 나가면 안 되잖아. 근데 이사 나갈 사정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해두고 나가면 된다? 임차권을 등기해두고 나가면 되는데 등기하려고 하면 임대인의 또 협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있어야 되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야. 그래서 법원의 등기 명령에 근거해 가지고 임차인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다.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런 제도가 생긴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사 나가버리면은, 알겠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4번으로 가봐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뭐 한다? 취득해버린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뭐 된다? 그대로 유지를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만약에 이사에 나가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5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자 격려된 주택 동그라미 치고 그 이후에 동그라미 칩니다. 임차인은 몇 조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 8조 규정에 의한 우선 변제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둡니다. 최우선 변제권 고리 적어둡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안 적어도 되네. 관로안에 있는 최우선 변제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상식적으로 봐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왜 했노?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거 아이가? 근데 그 등기해놓은 걸 알면서 소액 임차인이 새롭게 뭐다? 새 들어와 살아요.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선 변제는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에 인정 안 되지만 그럼 우선 변제권에 인정돼 본들 실무로가 아마 흔일이야. 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시간의 선후에 따라서 변제받을 권리일 뿐이잖아요. 그럼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뭐다?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어도 뭐다? 흔일이야. 흔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고 6번은 읽고 갑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그리고 그 등기와 관련해 소요된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줄 거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임대인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도 아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금융기관 있죠? 그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위하여 무슨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죠. 자, 그 다음에 6절은 두 줄만 읽으면 됩니다. 민법 규정에 의해서 주택 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만다 준용한다.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서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한다? 한다라는 소리다. 그 정도 알아두면 됐고 D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2번도 필요 없고 7절에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해놨는데 1번에 보면은 줄 거예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정인이 부여한다고 줄 거는데 그 확정일자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되노? 이런 거 종종 물어보거든. 요중에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데 403페이지에 가면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 위에 두 줄 한번 읽어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 1, 확정일자 부여 기관을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모 안에 보니까 오른쪽에 확정일자 도장 찍어놓은 게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보면은 아시죠? 무슨 동 해놨죠? 무슨 동 가는 게 확정일자 부여 기관이야. 밑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가는 게 확정일자 부여 1이야. 그 다음 밑에 관로에가 등부번호 해가 나오죠? 이게 확정일자 번호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하는 강의를 하는데 확정일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뭐다 전혀 본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해 놓은 기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만 알아두자 이 말이지. 확정일자 하는 거는 그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다가 그런 도장을 탁 받는 게인데 알겠어요? 내용은 그런 세 가지 사항이 기재가 돼요. 알겠습니까? 기재되는데 일자는 날짜야. 그 날짜가 적혀지잖아. 부여일이 적혀지잖아. 그러면 확정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 말이야. 확정은 확실히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뭘 정하노? 임대차 계약 정서에다가 이 도장을 쿡 찍었어. 그럼 뭘 확정 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날짜에 뭐가 확정됐다라는 거야. 뭐가 확정된 거다? 자, 답을 뭐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임대차 계약 정서상에 알겠어요? 보증 금액이 적혀져 있나 안 적혀져 있나? 적혀져 있는데 1억으로 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도 갈 수 있잖아? 올렸는데 1억 5천을 또 1억 5천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원래 1억짜리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는데 확정일자 받은 이후에 6개월이 지났든 1년이 지났든 뭐다 5천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럼 이제 보증금액이 얼마고? 1억 5천이잖아. 그럼 보증금액이 1억이에요? 1억 5천이에요? 확정일자 부여받을 당시에는 얼마? 1억인데 뒤에 5천만 원 올려줬어요. 그러면 보증금액이 얼마예요? 1억 5천이죠? 그런데 1억 5천으로 확정이 안 되는 거야. 얼마를 확정해 놨기 때문에? 1억을 확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변제권 하잖아? 보증금 전액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정해져 있어야 되나 안 정해져 있어야 되나?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 거거든. 그럼 확정 지은 금액은 얼마다?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주장 뭐해? 나머지 5천원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뒤늦게 5천만 원을 새로 올려줬으면은 아세요? 확정일자를 우야 되노? 새로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새로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1억은 우선 변제권의 순위가 뭐다? 앞서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보증금의 우선 변제는 순위가 뒤로 밀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확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를 확정 짓는 거다? 보증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걸 확정 짓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보증금을 올려줬으면 확정일자를 우야 된다? 새로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그럼 됐고 뒤로 갑니다. 404페이지 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읽어도 돼.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에는 8절에 임대차 기간 등 했는데 두 줄 시험 지문에 잘 나오는 법조문이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동그라미 딱 쳐놔야 돼. 임대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고 누구?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임차인은 몇 년을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돼 있다? 2년이 되는 게 알겠습니까? 1번에 이제 기간을 약정한 경우도 있을 끼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건데 기간을 약정했다라면은 약정했다면 최단기간 봐봐요. 알겠어요? 최단기간 2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을 수도 있을 거 아이가? 그래도 몇 년으로 보게 된다? 2년으로 보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됐고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갈로 2번에 최장기간 봐봐요. 첫 번째 줄에 줄 것입니다. 주임법에는 임대차의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으므로 줄 거예요. 그 주임법에는 특별법에는 최장기에 관한 규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가는 거다? 민법을 따라가는 게야.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보충적 적용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그동안 임대차의 최장기간을 규정한 민법 몇 조? 651조를 준용하여 2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만일 20년을 넘는 기간으로 정한 경우는 20년으로 단축된다고 그동안에 해석해 왔으나,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민법 651조 조문이 무슨 결정이 나쁘다? 위헌 결정으로, 거기서부터 끝까지 줄 거예요. 위헌 결정으로 임대차의 최장기에 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게 되었다. 주임법에도 최장기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민법에는 그동안에 있긴 있었는데 그 규정이 무슨 결정 나는 바람에? 위헌 결정이 나는 바람에 이제 최장기에 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6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6개월로 약정하면 몇 년이 되는 거다? 2년이 되는 거다. 그 소리야. 알겠습니까? 근데 6개월로 약정했는데 임차인이 6개월 만에 나가려고 그래.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는 것도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위헌 결정문을 갖다가 제가 소개해 놨는데, 그래서 이 위헌 결정문을 책에 소개해 놓은 교재는 아무 데도 없어. 여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냥 강의할 때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최장기의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만 알고 시험 치면 된다. 이런 소리죠. 제 교재가 이런 게 문제라. 알겠어요? 시험 출제 되지 않는 보충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어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수록할까 말까 고민할 때마다 이런 것도 읽어두면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또 교과서 아닙니까? 기본서 아닙니까? 기본서에는 수록할 내용들 많이 수록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다음에 밑에 2번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쉽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9절에 무슨 갱신? 계약의 갱신 해놨는데 옆에다가 묵시적 갱신 적어놓든지 법정 갱신 그걸 적어놓습니다. 알겠어요? 1번에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의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장이 국어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이 소리야. 알겠어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는. 그러면 결국 존속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다? 2년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몇 월까지?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도 또한 같다 하는 말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갱신 거절의 통지를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하면 되고,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하면 되고, 임차인은 언제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 1개월 전까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다만 줄 거예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재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6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니다. 알겠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지금 읽었다시피, 알겠어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 이 사실은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원인이잖아. 사유잖아. 그렇죠?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도 보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민법에 나오는 그 2기의 차임이 연체됐다 하는 사실은 무슨 사유로 작용한다?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아니고,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로 나와요. 알겠습니까? 계약 해지 사유. 민법에서는 2기, 무슨 사유? 계약 해지 사유. 주임법에서 2기, 무슨 사유?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밑에 보충학습의 3번을 봐요. 3번.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리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지 않잖아. 그것과는 별개로 만약 임대차 기간 중에 동그라미 쳐요. 임대차 기간 중에 가마 묵시적 갱신하고는 관계없잖아. 그렇죠? 기간 중에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다면 임차인은 민법 몇 조에 따라 주임법에 따라가 아니고 민법 640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의 이익이 가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주택임자 보호법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은 계약기간이 뭐 됐을 때? 만료되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는 사유로 작용하고 계약기간이 뭐 되기 전이라도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을 달하도록 연차했다면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다? 해지할 수 있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어찌됐든 자 질문을 이렇게 또 해봅니다. 주택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응? 자, 만약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면은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는 거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법정갱신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법정갱신을 적용 안 하게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됐고 뒷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 경우에 임차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누구만이? 임차인만이. 알겠어요?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월이 경과하면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놨습니다. 3월이죠. 3월. 알겠어요? 3월. 민법에서는 몇 월? 지금 민법에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을 소개 안 해놨구나.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민법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은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은 뭐다?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법정갱신이 일어났잖아? 일어나면 당사자 쌍방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민법의 법정갱신 규정은 당사자 쌍방으로 돼 있어. 알겠어요? 주임법은 누구만이? 임차인만이. 거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언제든지 통하는데 만약 쌍방이니까 자 나눠 봅시다.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은 아세요? 몇 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6월이 경과하면은 효력이 발생. 임차인이 뭐다?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은 몇 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 1월이 경과하면은 효력 발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임차인이 해지 통과했는데도 몇 월이 경과하면 1월이. 주임법에서는 임차인이 통지를 하니까 몇 월이 경과하면 3월이 되잖아.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알겠어요. 주임법 시험 문제를 물을 때마다 민법의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도 섞어버리면은 구별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되잖아요. 이제 공장 임대차로 갑시다. 공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법정갱신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임대인도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몇 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6월이. 알겠어요? 임차인도 계약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1월이 되는 게요. 그런데 또 공장 임대차인 줄도 모르고 또 3월 개사고 막 개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임차인은 해지 통과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또 해지 통과 못한다 이렇게 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공장 임대차라겠지 주택 임대차라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임대차 관계를 공부할 때는 특별법과 일반법을 왔다 갔다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 내면은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됐고 알겠어요? 408페이지에 10절에 차임 등이 나왔습니다. 1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해놨죠? 그렇죠. 차임 정감 청구권에 관한 규정인데
정액의 경우 동그라미 칩니다. 정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무슨 제한이라고 한다? 금액 제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정한 차임의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야. 정액을 요구할 때는. 알겠어요? 그리고 정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에는 다시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야. 정액 비율은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약정한 차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게 금액 제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기간 제한도 있나 없나? 있잖아. 정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는 다시 정액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금액 제한, 기간 제한이야. 알겠어요? 금액 제한, 기간 제한이야. 정액 청구할 때. 사유 제한도 있다 없다? 이렇게 강의하는 선생이 없다. 알았어요. 민법도. 기간 제한. 그냥 제한이 있다. 이거 치아버렸다. 금액 제한은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약정한 차임의 5%. 기간 제한은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다시 정액 청구 못한다라는 게. 사유 제한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안 읽어는 있다고 그러잖아. 1번의 첫 번째 줄부터 읽어. 약정한 차임 또는 보전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각은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여기까지 읽었죠? 요게 바로 무슨 제한이다? 사유 제한이야. 이런 사유도 없는데 무턱대고 정액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주거용 건물에 뭐다? 차임이 뭐다? 뭐 올라간 것도 없는데, 알겠어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집만 특별히 뭐다? 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게 사유 제한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유 제한은 알겠어요? 입증의 문제로 남게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유 제한을 안 받는 것처럼 보여도, 알겠어요? 소송 걸면 뭐다? 다 사유 제한에 걸려요. 알겠습니까? 무턱대고 올려달라 그러면.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란데 별표 표시해놔요. 이 판례도 자주 나옵니다. 이 약정한 차임 등의 정감을 청구한 때 하나에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기간 존속 중에만 적용됩니다. 근데 종료된 후에 자 재계약을 하거나 동그라미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로 동그라미 차임 등이 정액된 경우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만. 알겠어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당사자가 합의로 정액한다면은 뭐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야. 그 10% 올렸떡 하는데 임차인이 10% 올려주는데 동의한다 안 한다? 동의한다 안 한다? 해버렸어. 해버리면은 뭐다? 관계없어요. 유효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잘 동의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하는데도 임대인이 10% 올려주세요 하잖아? 그러면 나는 10% 못 올려주고 몇 프로만 올려줄게요. 5%만 올려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10%로 올려주기로 합의를 안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올려달라 하잖아? 알겠어요? 안 그러면 나가 하잖아? 그 부득이하게 뭐다 줬어요. 그러려면 이거는 나머지 5%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이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는 게야. 무효로부터 얻은 초과 5%잖아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뭐다?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10% 올려주는 경우에는 제한이 없어. 알겠습니까? 이게 판례가 조금 뭐다? 임차인한테 불리한 식으로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많은데. 그 다음 2번 봅니다.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뭐한다? 전환한다라는 게야. 그래서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호 중자 낮은 비율 동그라미 칩니다.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다음의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이야. 그럼 1번은 1할을 동그라미 딱 치면 돼. 연 1할 동그라미 치고 2번은 알았어요. 기준금리 동그라미 딱 치고 알았어요. 옆으로 가다 보면 3.5%라고 돼 있죠?
3.5%를 더한 비율 그걸 줄다 끊으면 돼. 그러면 지금 연일할하고 자 연일할이 있어요. 연일할이면 몇 프로고? 10%죠. 10%죠.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라고 합니까? 1.5%입니다.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는 1.5%거든. 그 1.5%에다가 3.5% 더하면 얼마고? 5%죠. 그럼 10%가 더 크잖아. 낮은 비율은 5%죠. 5%를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소리다. 알겠습니까? 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10%와 5%잖아. 10%와 5%. 알았어요? 요런 거는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를 문제에서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 가르쳐주면은 계산 문제를 내는 것이고, 계산 문제를 내는 것이고, 안 가르쳐주고 이 조문을 물을 때는 요 조문을 그대로 네모 박스 안에 딱 집어넣고 괄호를 뻥 비워버려. 그래가 괄호에 들어갈 숫자를 제대로 연결한 것은 요리 묻는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아, 그러면 무슨 숫자를 기억해야 되노? 1할 가는 거하고 뭐하고 3.5% 가는 걸 기억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3번에 봐봐요.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했는데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 금액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무슨 이득이다? 부당 이득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됐고 409페이지에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해놨는데 옆에다 적습니다. 무슨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그래 적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이 뭐고 이리 물어마 그 밑에 줄을 읽으면 돼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최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알겠습니까? 아.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뭡니까? 이리 물으면 뭐라고 답하면 되노?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가면 됩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액은 얼마? 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액은 얼마? 보증금 전액. 옳지. 보증금 전액. 그럼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보증금액은 얼마? 옳지. 보증금 중 일정액. 법 공부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증금 중 일정액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증금액 중 일정액인데 알겠어요? 중에 일정액까지 요까지만 최우선 변제해준다 하는데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하는 거 알았나 몰랐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역별로 정해놨어요. 알겠어요? 요 앞에 있는 보증금액이 바로 소액이라는 뜻이거든. 알겠어요? 소액 보증금 중에서 얼마까지 가는데 여기 지역별로 다 정해져 있어. 그건 조금 이따 봐야 됩니다. 2번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어요.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환가 대금의 몇 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분의 1. 그러면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무슨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칠판 봅니다. 알겠어요? 아까 알겠어요? 요 있네. 6천에 알겠어요? 6천에 2천 했잖아. 요 2천까지 뭐다?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라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4천은 최우선 변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차선책으로 무슨 변제라도 받기 위해서 우선 변제라도 받기 위해서 뭐까지 받아두자? 확정일자까지 추가적으로 받아두자 했어. 그럼 확정일자를 추가적으로 받아두는 이유는 한 가지 알았죠? 또 한 가지가 있어. 또 한 가지가. 요 2천만 원,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요 2천만 원도 다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없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몇 분의 1 범위 내에서.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걸 최우선 변제 받거든. 그럼 최우선 변제를 받는 소액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고 뭐 여러 명이라 봐라. 매각대금의 2분의 1 갖고 그 여러 명의 소액 임차인들한테 이 금액을 다 준다 못 준다? 못 준다라는 겁니다.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아무 배당을 할 수밖에 없거든.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알겠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차선체로 또 뭘 받아두는 게 낫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낫다라는 거야. 그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목적이 뭐고 소액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확정일자를 왜 받노? 그럼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나머지 보전금액을 우선 변제라도 받기 위한 목적. 그리고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그 일정액도 환가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받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이 최우선 변제 금액도 다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럼 됐고 뒷페이지 하겠어요. 이 표가 대통령령에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이 표가 나온다기보다는 더 문장으로 나오는데 뭐만 나오느냐? 저 밑에 네모 테두리 쳐놨잖아. 2016년도 3월 31일부터 적용되는 보전금액을 쭉 적어놨잖아. 거기를 봅니다. 그러면 1억 원 이하 근데 이게 서울이거든. 서울특별시에 1억 원 이하 3,400 돼 있잖아. 제가 그럼 이렇게 바꿔볼게요. 만약에 서울특별시 지역이라면 요리 되는 게야. 알겠어요? 여기 1억 이하고 알겠어요? 여기 얼마다? 3,400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억 이하라야 뭐다? 소액 임차인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소액 임차인은 얼마까지만 최우선 변제해준다? 3,400까지만.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걸 지역별로 외워야 한다, 안 외워야 한다? 외워야 돼. 그 네모 박스 딱 지난 그걸 별표 표시해 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저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워. 24년 강의하면서도 못 외웠어요. 그러면 왜 안 오니까 또 몇 년마다 또 뒷바꿔보고. 그런 게야. 그 제가 시험 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해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1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데모한 거 알죠? 그 15회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뭐 물은지 알아요? 이 표 갖고. 이걸 물었다. 저 위에 아마 이길 거야. 95년도 거. 저 위에 95년 10월 19일 가는 거 있죠? 그 칸의 금액을 물었다. 왜 물었겠어요? 그거 물었다 하면은 이 표 다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다 외워야 돼. 연도별로. 알겠습니까? 그걸 15회 때 물었어요. 누구도 못 맞췄어요. 그냥 깽도지부가 맞춘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제가 교재를 쓰면서 이 표를 현재 시점 2016년도 것만 수록 안 해놓고 이 법이 만들어진 84년도부터 뭐다 지금까지 변화 과정을 다 표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 그 네모 박스인가 봐봐. 당구장이 있나 없나? 당구장 읽어봐봐요. 이 시행령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무슨 규정에 따른다?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말뜻이 뭔지 그 뒤에 계속 읽어봐요. 따라서 현행법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하여 건저당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옛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라는 게 판례로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행령 전에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에 따른다?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말뜻을 알아야 돼. 알았어요? 이걸 알면은 15회 공인중 자격시험에 95년도 칸에 걸 물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대구죠. 현재 대구죠. 대구는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소액 보전 금액이 얼마라요? 6천이잖아.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 얼마라요? 2천이잖아. 그래서 아까 6천에 2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 제가 대구에서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회가 세 들어갑니다. 보증금 5천만 원 내고 들어갑니다. 제가 소액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현재 시점에 대구에 있는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회가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합의 보고 세 들어가요. 소액 임차인입니까? 아닙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럼 뭘 봐야 아느냐? 제가 세 들어가는 그 주택의 등기부를 띄봤다 안 띄봤다? 띄봤다. 등기부를 보니까 95년도에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 앞으로 빚 갚았다 덜 갚았다. 말소가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현재 내가 세 들어가는데 등기부 띄보니까 이 집주인이 95년도에 대출 받으면서 뭐를 설정해 놨다? 건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95년도 10월 말에 건저당권 설정해 놨다 치봐. 그럼 대구의 경우에는 알았어요. 얼마예요? 2천만 원에 800이잖아. 아니다. 서울광역시니까 뭐 3천에 1200이잖아. 맞죠? 3천에 1200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내가 현재 얼마 내고 들어갔다 했노?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보다 적잖아, 그때 기준으로는. 소액이다, 소액 아니다? 소액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이 소액 임차인이 맞나 안 맞나 보전금액 갖고 따지는데 그 보전금액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언제다? 최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시점으로 따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 보전금이냐를 따진다? 그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으로 최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시점으로 따진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은행 입장이 돼봐요. 95년도 말에 알겠어요. 이 주택 소유자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는 소액 보전 금액이 얼마로 돼 있었다? 3천만 원 이하로 돼 있었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걸 감안해가 담보 가치를 산정해가 대출해줬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그 뒤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될지 은행 입장에서는 알아 몰라? 몰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뒤에 임차인들 전부 다 뭐다?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주장해버리면 누가 피해를 입게 된다? 담보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최고 선순위 담보권 설정일 시점을 기준으로 소액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표 다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나? 다 외워야 되니까 15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그때 걸 물었다니까. 그건 다 틀려버렸지. 못 외우니까. 그러면 실무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나중에 개업하면 이 표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외우잖아. 딱 유리창 밑에 끼워놓고 확인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사무실 가나 이 표가 다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억지로 금액을 소액 보전 금액을 왜 안 나를 물어보고자 하는 출제위원은 언제 걸 물어보겠어요? 2016년도 3월 31일 이후 거 요걸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 물어보면서 물음표 옆에다가 괄호를 딱 단다 안 단다? 단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에 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하면서 뭐다? 물음표 옆에 괄호를 딱 다는 거야. 그래가 현재 금액을 왜 안 나를 물어본다 물어봐. 고려하지 않음 하면서 물음표 옆에 붙였기 때문에 출제 오류다 오류 아니다? 오류 아니거든. 그래서 현재 네모 박스 칠한 것만큼은 외워둬야 된다? 외워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됐고, 알겠어요? 3번은 됐고, 12절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둬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만 일부 필요한 것들만 제가 발췌해가 적어놨는데 이런 거 내면은 틀리라고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거 물어보는 거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읽어두면 돼요. 그렇어요. 뒤로 갑니다. 412페이지 13절도 마찬가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해놨는데 용어가 두 번 더블돼 붙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하나는 지웁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도 뭐다? 같은 위원회에 관한 거니까 뭐다? 한번 읽어두는 정도로만 하면 돼요. 외우려고 달려들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뒤로 갑니다. 자, 416페이지로 갑니다. 14절에 기타애가 주택임차권의 승계하는 거는 필요 없고 오른쪽에 2번의 강행규정 봐봐요. 이 법에 규정된 위반된 약정으로서 누구한테 불리한 거? 임차인에게 불리 동그라미를 딱 칩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거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 거다. 3번 무슨 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이났습니다. 별표 표시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라서 출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별표하는 거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사용한다?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꼭 사용해야 되는 서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권고 서식에 불과하다. 법무부 장관 동그라미 쳐놔요. 이런 걸 시험 문제 낼 때 국토교통부 장관 가면 또 뭐 그냥 또 쏘가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뒷페이지 보면 418페이지에 주택임대차 계약서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법무부 장관이 권고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다라는 거야. 참고하라고 소개해놨는데 아저씨요. 대한민국 어느 출판사 교재도 없어요. 아저씨요. 참고하라고 수록해놓은 거야. 그러면 됐고 아저씨요. 뒤로 갑니다. 자, 421페이지에 재작년 기출문제 한번 봅니다. 아저씨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만으로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래요. 그것이요.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하는데 확정일자 안 받으면 우선 변제권 있나? 없어요. 틀린 거지. 주택의 소재지가 어디인 경우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나? 인정되나? 뭘 또 찾아보려고 하노? 보증금액이 1억 2천이란데 보증금이 1억 2천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소액이 아닌데 알겠습니까? 서울이 1억 원 이하인데 알겠습니까? 됐죠? 그럼 2번도 틀린 거 아닙니까?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나? 안 받잖아. 공동주택이라서.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정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액된 그 보증금은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액된 거잖아. 순위가 당연히 밀리나 안 밀리나? 밀리는 거죠. 알겠어요? 따라서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 5번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해놨어요.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다 했어요. 그러면 신고일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 효력, 대항력도 발생하고 우선 변제 효력도 발생하잖아. 그러면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우선한다 하면 되나? 안 되죠. 오히려 거꾸로 저당권자가 임차권자에게 우선한다 이래 돼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확정일자는 이미 먼저 받아버렸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것도 이의신청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참 이런 것 때문에 문제라요. 문장이 뭐냐면은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다 하잖아. 받고 그 이후에 뭐 했다? 인도와 전입신고 하잖아요. 인도와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정일자 아까 주로 보면 동주민센터 가서 받잖아. 그러면 확정일자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정서 들고 간다 들어간다. 들고 가는데 이거 안 했어. 특히 전입신고 안 했어. 알겠어요? 인도는 했는지 점유는 했는지 안 했는지 공무원이 아나 모르나? 모르는 거지 뭐. 알겠어요? 그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안 했어. 안 했는데 확정일자 먼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거든. 알겠어요? 현실적으로 잘 안 해주는데 알겠습니까? 와 먼저 받고 가노 말이지. 이렇게 이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치적으로는 전입신고 안 해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잘 안 해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뒤로 갑니다. 422페이지에 상가금을 임차보호법 해놨는데, 알겠어요? 버덕버덕 표시합니다. 이제 주임법을 대충 훑어봤잖아? 버덕 표시합니다. 이 상임법은 상가금을 임대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건데, 국민의 무슨 생활 안정? 경제생활 활동을 하면 칩니다. 주임법은 무슨 생활? 주거생활. 알았어요. 2번에 적용 범위 해놨는데, 알았어요. 관로를 줄 거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그거 줄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다만 내가 줄 거 놨잖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하는 글자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둡니다. 환산보증금 그렇게 적어둡니다. 환산보증금. 그럼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안 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423페이지에 알겠어요? 환산보증금이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뀌었어요. 알겠어요? 바뀌었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했다. 알겠어요? 이거 바뀌었어요. 저번에
그 기출문제집에는 해설을 바뀐 걸 수록해 놨는데 요거는 기본서라가 그 이전에 만드는 바람에 알겠어요? 옛날 기야. 알겠어요? 그 지금 그게 제가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적어놨어요. 얼마 그라마? 서울특별시 얼마? 6억 1천이죠. 그 다음에 서울특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억. 그 다음 광역시는 얼마? 3억 9천. 그 다음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 알았어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서울특별시는 6억 1천.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억. 근데 그거까지는 뭐. 알았어요. 지금 5억 물어보기도 바쁜데, 알았어요. 부산까지 물어보겠나 싶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광역시, 물론 인천광역시는 제외하고, 그랬어요. 3억 9천이 이하고, 나머지 기타 지역은 뭐다? 2억 7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환산보전금의 규모가 원래 들어와서 개정이 됐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별표 돼야 돼요. 그 표에 보면은 당구장이 3개가 있잖아? 3개가 있는데 당구장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 당구장에는 몇 조 몇 탕, 몇 조 몇 탕 이렇게만 표시해 놨잖아. 여러분들이 모를까 싶어서 다시 세 번째 당구장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당구장을 별표 표시해요. 그래서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도 법의 보호를 받는 규정들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렇게 공부해야 돼. 상인법은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만은 지금 요 책은 요런 내용들은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별표에 놔야 돼요. 요거 나오면 사람들 많이 틀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세 번째 당구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이 있나 없나? 봐봐요. 10조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10조 사망 법문 규정, 계약갱신 특례에 관한 규정, 권리금 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권리금 적용 제외,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권리금 평가 기준의 교시, 차임 연체와 해지, 표준 계약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들은 뭐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해놨잖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상가금융임차 보호법에도 확정 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역입니다. 환산보전금액이 7억이에요. 7억이면 환산보전금액 초과죠? 초과는 이 임차인이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도 우선 변제권 주장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야.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당연히 최우선 변제권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건 갖춰도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그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 안 되는 거. 그걸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나오면 실컷 공부해놨는데도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때 제가 메모를 해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미등기 전세 계약도 준용한다. 3번 일시사용할 임대차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주임법과 같다. 3절에 대항력 하는데 뭐다? 두 번째 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 그걸 줄 거면 됩니다.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 전에 신고한 때지만 상위법에서는 뭐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마찬가지 다음날 0시부터 가는 건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됐고 425페이지로 가면은 2번과 3번 봐봐요. 주임법하고 내용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4절에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 제공 등인데 첫 번째 줄만 줄 거예요. 상가금을 소재지관을 누가 부여한다?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봐봐요. 주임법상의 확정일자는 어디서 부여하고 상임법상의 확정일자는 어디서 부여하고 그걸 구별해 두면 된다. 뒤로 갑니다. 426페이지에 5절에 보전금을 회수해놨는데 우선 변제권에 관한 내용이죠. 알겠어요? 뭐하고 똑같다? 주임법하고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똑같다. 6절에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것도 뭐하고 똑같다? 주임법하고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똑같다. 자, 또 한번 물어봅니다. 환산보전금을 서울특별시입니다. 환산보전금으로
7억인 임차인이 알겠어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규정은 환수한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런 식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427페이지로 가가 건물 임대차 등기 효력도 뭐 똑같아요. 주임법하고. 임대차 기간으로 갑니다. 몇 년으로 본다? 1년. 1년만 알면은 주임법하고 똑같죠, 내용은. 주임법은 몇 년? 2년 하세요. 상임법은 몇 년? 1년 하세요. 뒷페이지로 갑니다. 9절 별표 표시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등 가는 건 주임법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하세요. 1번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일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계약갱신 요구를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기간을 지어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된 날이 15일밖에 안 남았어. 그때 가서 계약갱신 요구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6월부터 1월까지 하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임차인한테는 계약갱신 요구할 임차인한테는 중요한 게 그 기간 사이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기간을 벗어나면 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다요. 그래서 자, 근데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법 적용 대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소리를 곧 적어놓은 기다. 그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가 계약갱신 요구를 뭐 할 수 있는 사유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런데 1번에 몇 기라고 돼 있노? 3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밑에 당구장도 안 봐봐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민법 640조 계약 해지 사유 규정에 대한 특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몇 기라고 돼 있는데 2기라고 돼 있잖아. 근데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려면 몇 기라 된다? 3기 되는 게. 그러면 이 상임법에서 상기라는 것은 어떻게 짜임하느냐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사유도 되고 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밑으로 갑니다. 2번에 이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뭐 할 수 있는 거다? 행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은 뭐다? 임차인을 대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다?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이 이미 2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 안 해왔다? 해왔다. 요 상태에서 뭐 했다? 전대차를 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차인은 몇 년간밖에 영업을 못 한다? 3년밖에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요 이미 2년을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지도 또 5년 하면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5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쉽게. 왜? 하도 요즘 뉴스에서 몇 년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10년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법 바뀌는 줄 알아 사람들이 일부가. 아직까지 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얼마 전에 최저임금이 또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이제 상가금융인차보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뭐 더욱더 올라가 버렸어요. 알겠어요? 그 지금 10년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 알겠어요? 하도 소상공인들이 뭐다 장사해 먹기 힘들다 걔가 뭐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몇 년으로 늘리자 10년을 늘리자 하는 그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 버렸어요. 알겠어요? 근데 두고 봐야 하는 거지 뭐. 뒤로 갑니다. 알겠어요? 자, 430페이지에 보면은, 430페이지에 보면은, 3번에 봐봐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관로 안에 뭐로 돼 있어요?
법 적용 대상 보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놨잖아. 환산 보전금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해놨잖아. 그거다 적었어. 그럼 다만 읽어봐. 차임과 보전금은 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정감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5% 범위 내에서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규정 있지? 있지? 자, 물어봅니다.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알았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10% 정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았지? 있습니다. 알았지? 있습니다. 알았지? 차임과 보전금은 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정감할 수 있다 하는 이 단서 규정은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한다는다? 안 하거든. 안 하거든. 에? 적용 안 하거든. 그러니까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10% 정액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였죠? 보전금 초과하는 임차인한테 적용 안 되면은 알았지? 제한을 안 받는 거잖아. 알았지? 이게 아주 세밀한 부분이다 이 말이야. 알았지? 됐죠? 그런데 네모 박스 봐봐요. 계약갱신에 특례해난데 본법에 적용 대상인 보전금을 초과하는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하여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전금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죠? 자, 그럼 봐봐. 정리합니다. 칠판 봅니다.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알겠어요? 차임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차임 정액 청구에 있어서는 아까 적었다시피 뭐다? 사유 제한이라는 게 있고 금액 제한이라는 게 있고 기간 제한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이 임차인에게도 사유 제한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라는 소리야. 그 네오박스는.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사유 제한이 있어야만이 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제한을 받아. 그런데 이 금액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5% 제한 안 적용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기간 제한, 정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청구한다 뭐한다? 뭐한다 하는 그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한테는?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무슨 제한은 있지만 사유 제한은 있지만 금액 제한과 기간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올려줬는지 6개월 만에 또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누구한테는? 환산 보전금 초과하는 임차인한테는. 에?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이런 거 물으면 다 틀려요. 근데 이게 중요하잖아. 내용적으로 중요하게 안 느껴져요. 환산 보전금 초과하는 임차인이냐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이냐. 실제로 여러분들 봐봐요.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더 많겠어?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이 더 많겠어? 초과하는 임차인이 더 많습니다. 현실에는. 알겠어요? 그럼 현실에 그런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 환산 보전금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여러분들이 알선할 거다 안 할 거다? 할 거다 이 말이지. 자격증 따가. 그때는 환산 보전금을 초과하게 되니까 뭐다? 사유 제한은 따르지만은 금액 제한이나 기간 제한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뭐를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된다. 임차인한테도 5%를 넘어서서 차임을 정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6개월 만에 정액했는데 또 6개월 만에 뭐다? 또 정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됐고, 그렇지? 4번과 5번은, 5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는 날부터 몇 월이 경과하면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주임법하고 같다 다르다 같은데, 그러나 무슨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환산 보전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므로 결국 어느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다? 민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어 절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보는데, 당사자는 동그라미 쳐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는 임대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는데, 임대인이 통과한 경우는 통고 6월이 지나면 해지, 임차인이 통과한 경우는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결국 봐봐요.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법정갱신이 있게 되면 어느 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다? 민법에 따라서 해결하다 되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431페이지에 10절에 무슨 금? 권리금이 나왔어요. 권리금. 자, 이 권리금, 자, 이런 말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상가금은 2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보호한다 하는 말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 권리금을 보호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으냐면 뒷페이지를 봐봐요. 2번에 권리금 보호라고 한 데 있고 무슨 기회 보호? 회수 기회 보호야. 알겠어요?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줄 뿐이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회수 기회 보호를 한번 봐봐요. 1번 읽어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요 3개월 전부터 하는 것도 동그라미 치놓고 또 쉴 데 없이 6개월 전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뭐 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데리고 와야 되나 안 데리고 와야 되나?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데리고 올 때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데리고 와야 된다?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 사이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6개월 전에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데리고 와가 뭐다? 권리금 회수하고자 하니까 뭐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기간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용어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자, 칠판 봅니다. 권리금 계약하는 게 있죠? 권리금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하는 거다? 임차인과 뭐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체결해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가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뭘 받는 거다? 권리금을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권리금을 줄락하마 요 사람이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임대인과라는 게야. 저 사람이 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요 사람이 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거절해 버리면은 권리금 주겠나? 안 주지. 알겠어요? 그 거절하는 방법으로 뭐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내용은 쉬워요. 이런 방법으로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을 봐봐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행위. 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 안 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야. 그 정당한 사유가 밑에 적혀져 있잖아.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적혀져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1, 2, 3, 4를 읽어보면은 뭐다? 당연히 뭐다? 정당한 사유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3번이 논란이 많아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놔서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은데 출제를 하다 보면 이의신청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어찌됐든 예상 문제집에는 많이 나와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문이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다? 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 주어가 누구겠어요? 임대인이겠어요? 임차인이겠어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 회의록 의사록을 보면은 임대인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의사록에 맞춰서 해석을 하자면 임대인이 이제 내가 뭐다 필요에 의해서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나가줬으면 좋겠다.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데리고 와도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는다? 안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임대인이 뭐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게 나 또 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이 계약을 거절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리 되면은. 그러니까 봐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장사, 이제 그 건물을 비워두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1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러면 요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순이 많아요. 모순이. 어떤 모순이냐?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았잖아?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는 이 조문을 누구로 주어를 바꿔서 임차인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다? 권리금이 형성됐다 안 됐다? 안 됐다고 보고 요 임대차 계약을 뭐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주어가 임대인으로 나와.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뭐다? 임차인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직 판례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물으면은 뭐다? 이의 신청 당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면은 민법생은 임차인이라 값니까? 임대인이라 값니까? 그냥 1년 6개월만 왜 안 나? 그렇지. 이 회의록에는 1년,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여튼 인터넷상에 나중에 두드려 봐봐. 뭘 두드려 보면 요 문장 그대로 두드리면 뭐다? 해석하면서 자료가 막 떠요. 나오는데 임대인이 그랬다는 건지 임차인이 그랬다는 건지 논란의 소지가 많다. 임대인이 그래도 문제, 임차인이 그래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막 나와요. 알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임차인이 장사를 1년 6개월 이상 안 했는데 권리금이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를 데리고 와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해도 뭐다? 권리금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현실적으로는. 근데 입법 취지는 임대인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됐고, 알겠어요? 433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3번 봐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가지고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게 되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알겠어요? 이 양갈로 4번의 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 3년 하는 거. 그것도 알아두면 되고. 양갈로 5번은 필요 없고, 3번에 권리금 적용 제외돼 있죠? 자, 1번에 보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그거 줄 딱 끊으면 돼요. 그리고 2번에는 공유재산 동그라미 치면 돼. 이런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마트에 입점해 있는 상가 임차인은 상위법에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저 서문시장의 상가 임차인도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내지 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에 해당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 합니다. 4번에 기타 일어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쳐요. 무슨 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 줄 딱 끝나요. 알겠어요? 양갈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놓고 알겠어요? 기준을 고시 동그라미 칩니다. 결국 권리금 금액이 얼마냐 하는 걸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그 평가 방법과 기준에 관해서는 뭐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2번 나왔습니다. 뒷페이지 봐봐요. 법무부 장관이 나온다고. 434페이지에 이 서식은 권리금 계약서야. 누가 권장하는 서식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장 더 넘깁니다. 아, 이 뒤에 나오는구나. 저 갔다 갑시다. 439페이지 가봐요. 439페이지 보면은 13절에 뭐
기타라고 돼 있죠? 거기에 2번부터 봐봐요. 법무부 장관은 동그라미 딱 쳐. 법무부 장관은 무슨 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금 계약서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하고 같은 기다 다른 기다? 다른 기다. D페이지 봐봐요. D페이지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하는 양식이 있다 없다? 있죠? 이거는 누가 권장하는 거다? 법무부 장관이. 권리금 계약서 쓰시건 누가 권장하는 거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걸 딱 기억해 놓으면 그럼 권리금을 산정할 때 그 기준에 대해서 고시는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알아놔야 돼. 알겠어요?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앞에 들어갑니다. 437페이지에 가면은 11절에 자임 등의 정감 청구권에 나서 알겠어요? 정감 청구권. 그 1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100분의 9라고 돼 있죠? 9를 뭐로 고친다? 5로 고칩니다. 둘 다 5%입니다. 1, 2번 다 주임법하고 똑같은데 3번을 봐봐요.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좀 달라. 여도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돼 있는데 1번에 1할 2푼 동그라미 쳐요. 1할 2푼. 아까 주임법은 몇 할? 1할. 2번에 보면 기준금리의 몇 배? 4.5배를 곱한 동그라미 쳐. 곱한까지도 동그라미 쳐요. 4.5배를 곱한. 그럼 1.5 곱하기 뭐? 4.5 한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지? 근데 아까 주임법에서는 1.5에다가 뭐를 더한다? 3.5%를 더한다는 게. 주임법에서는 3.5%를 더하고 상위법에서는 4.5배를 곱하고 이래가 1할 2푼하고 뭐다? 비교가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해놨어요.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전금 중 일정액의 보호하는 거는 뭐다? 요도 2분의 1 동그라미 쳐요. 옛날 상위법은 3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뭐다? 2분의 1 똑같습니다. 자, 제일 밑에 줄에 봐봐요. 소액 임차인의 해당 여부도 무슨 보전금에 따른다? 환산 보전금에 따른다. 소액 임차인이 맞아야 최우선 변제의 보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액 보전금이 맞나 안 맞나 따져도 환산 보전금을 적용한다는다?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상인법에서 보전금액이 얼마고 가면 무조건 환산 보전금을 적용하는 거야. 차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 보전금에다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D페이지 봅니다. 그럼 기간별 소액 보전금액 보호 일람표 해놨는데 이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이후로 개정된 바 있다 없다? 없는데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소액 보전금액을 물어볼 의도가 있다면 주임법 걸 물어보지. 최근에 개정됐는데 상위법 걸 물어본다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따라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주임법 걸 외워둬야 된다라는 소리죠. 여기도 당구장이 밑에 붙어 있잖아. 이 시행 전에 임차 상가 건물의 담보 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무슨 규정에 따른다?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하는 말의 의미는 아까 주임법에서 이야기했는 거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간별 가는 표를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됐고, 알겠어요? 오른쪽에 기타로 갑니다. 기타. 자, 기타에 보면은 1번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해 놨는데 이런 규정은 두 번째 줄 끝에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 적용한다 돼 있죠? 관로를 줄 거나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전대차를 뭐 해놨다? 제외해놨다라는 거야. 그거 줄 거나요. 그 말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있잖아. 전차인. 에이?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누구한테 인정해 준다? 임차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임차인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잖아. 에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 맞죠? 그러면 전차인이 생기네. 실제 영업은 누가 하노? 전차인이 하는데 그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제 영업을 누가 하고 있는데? 전차인이 하고 있는데 그 권리금을 누가 형성시키고 있는데? 전차인이 형성시키고 있는데 그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외시켜놨다 이 말이야. 상위법의 문제점 하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출제위원회는 문제점이든 아니든 간에 전대차 관계에서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됐고 여기에 2번을 읽어봐봐요.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도 나왔죠? 그럼 봐봐요. 전대차 관계에 있어서는 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적용이 되지만은 뭐다? 누구를 대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을 대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편면적 강행 규정이면은 주임법하고 똑같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요까지를 하는데, 알겠어요? 경매는 지금 뭐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충을 할게요. 알겠어요? 기본서 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부분과 분묘기지권 이런 부분들은 뭐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문제 풀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 가지만 점검하자. 뭐 주임법하고 상임법하고 알겠어요? 상임법하고 이리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점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요. 차이점. 응? 권리금 없고, 그렇죠? 그 다음 옳지. 계약갱신 요구, 알겠어요? 이건 없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는데 애시당초 처음에 이야기했던 뭐다? 환산보전금 제도잖아. 이거는 없고 이 세 가지 정도가 가장 본질적인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야.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숫자가 뭐다? 다를 뿐이야. 만약에 이쪽에 임대차의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 있나 없나? 있지? 몇 년? 2년이잖아. 이쪽에도 있나 없나? 있는데 몇 년? 1년. 숫자의 차이일 뿐이지 두 규정이 양쪽에 다 있는 건 틀림없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봐봐요. 보전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다 하잖아. 월차임 산정률의 제한 규정이 양쪽에 다 있다 없다? 인데 주임법에는 아까 뭐 일할하고 뭐하고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상임법에서는 1할 2푼하고 뭐하고 기준금리에다가 몇 배를 곱한 비율 4.5배를 곱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숫자의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제도의 내용은 뭐다? 양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 세 가지가 아주 본질적인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시험 문제 뻔하잖아. 그러잖아. 주임법 문제는 어디서 물을지 다 물을 수 있지만 상위법은 낸다 한 문제 내면 어디서 내노? 이거 묻든지 이거 묻든지 이거 묻든지 세 개 중에 하나 묻는 거야. 알겠습니까? 만약에 상위법에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내용을 물어본다는 것은 뭐하고 비교하면 된다고요. 주임법하고 비교하면 되는 게 있는데 뭘 상위법에 독자적으로 물어보겠네. 상위법을 꼭 한 문제 독자적으로 물어본다면 요거 묻든지 요거 묻든지 요거 묻는데 작년에 뭐 물었다? 요거 물었어. 작년에 요거 물었어. 그러니까 환산보전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거냐 적용 안 되는 거냐 그 작년에 이거 물었어. 알겠어요? 많이 틀렸지. 알겠어요? 이거 물었으면 또 맞출 수험생도 많았는데 늘 공부하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라 많이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올해 또 이거 물어보면 또 많이 틀릴 거야. 알겠어요? 근데 작년에 냈는데 또 연달 안 낼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상위법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니까. 알겠어요? 이 세 가지가.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뭐다? 문제집을 가옵니다.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 풀면서 할 텐데, 일단은 거꾸로 나갑시다. 그러니까 1회부터 10회까지가 있으니까 뭐 10회부터 거꾸로 나가면은 경매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오면 되거든. 그 단원별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면 된다 이 말이야. 자, 마칩시다.